여기서 시장이 그럼 더 빠질 거냐? 그 이상의 뭔가 저는 악재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중국 국채를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맞아요. 저는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네. 저는 이제 2,700 이하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에 한번 이제 합동 네.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특집 좀 그죠? 역대급 게스트분들이 네, 모시면 네. 저희가 특집으로 진행을 해서 약간 뭐 구독자들한테 질문도 먼저 받고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는 네, 그런 걸 네, 네. 했는데 방송이 나간 뒤로 왜 그 네가 얘기를 하느냐? 왜 이사님이 얘기를 해야지. 저는 좀 억울하긴 했는데 왜냐면 네. 컨셉 자체가 그랬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순수하게 이사님의 의견을 네, 듣는 네, 네, 네.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뭐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 3월 들어서는 좀 좋았거든요, 시장이. 네. 근데 이제 4월 들어서 다시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4월에 그런 그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된 이후에 지수 하단이 순간적으로 좀 더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증권가에서는 한 4, 5월을 기점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찍으면서 좀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약간 이런 시나리오가 좀 물 건너 간 것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니요, 저는 뭐 이제 반등은 좀 시작됐다고는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네네. 분위기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모든 원인, 이제 귀결되는 게 키워드 하나가 그냥 꼽자면 그냥 물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물가에서 이제 다 파생되는 건데, 뭐 지금 중국의 어떤 쇼크도 좀 일부 있었고, 또 뭐 미국의 긴축, 사실 또 거기에 또 전쟁 리스크,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가를 또 자극시키고, 그 물가 자극시키는 거와 동시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뭐 침체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이제 눌렸고, 근데 이제 정확히 뭐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뭐 그 침체를 겪고 또 어떤 경로로 금리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증시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냥 미리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30% 빠졌고 네. S&P 500이 한 20%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사실 이게 거의 금융위기 때나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락률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엄밀히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미 경기 침체까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상황 변화가 좀 있어야 투자들이 또 들어와서 저가 매수라도 하고 또 매도를 급하게 했던 투자들이 좀 매도 물량을 좀 거둘 텐데 그런 상황 변화가 조금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제임스 블라드 연방은행 총재도 되게 강경파죠. 막 0.75% 올려야 된다. 네네. 매일 그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아니다. 6월은 0.5로 가자. 갑자기 이제 얘기를 좀 바꿨고 조금 스탠스가 완화됐고 파웰 의장이 오히려 좀 강경하게 발언을 하지만 파웰 의장의 발언에도 속내를 보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또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또 맞물려 가지고 중국이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이제 봉쇄령을 좀 내렸다가 일단 이번 주 들어와서 약간 이제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상하이 봉쇄를. 그래서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완전 봉쇄령 풀겠다.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확진자가 준다는 과정 하에서인데, 근데 실제 지금 25,000명까지 갔다가 지금 1,000명까지 떨어졌더라고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런 수순이면 중국도 이제는 결국엔 다시 정상으로 조금씩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제 쇼크도 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희미하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우려했던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지금 나오는 지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침체를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앞서갔던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불안감이 조금씩 희망으로 좀 바뀌면서 미국 나스닥도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네. 우리 한국도 2,550까지 찍고 2,640까지 한번 지금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한 10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그런 배경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그럼 더 빠질 거냐, 그러니까 바닥이냐 아니냐, 올라갈 거냐, 이걸 뭐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미 한번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그 이상의 뭔가 저는 악재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악재들은. 근데 여기서 좋은 뭐가 지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또 남아있는 것 중에 중국 부양책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종합해보면 시장은 뭐 이게 짧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 반등은 저는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 중국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경제가 정상화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네. 또 빨리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 확실히 좀 상하이 쪽에 확진자라든지 뭐 감소하고 있긴 한데 네. 또 이제 한간에 좀 불안한 거는 중국이 원래 이제 올해 그 아시안 게임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맞아요. 내년으로 연기를 했고 약간 좀 장기전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뇌관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 역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반영은 했는데 이제 답답한 게 그거죠. 올해는 사실 중국이 그러니까 올해 연초만 해도 중국이 부양책 쓸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쓸 거다. 왜냐하면 5.5%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네. 이거 그러려면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진자 증가해가지고 셧다운 시켜버리니까 충격파가 커져. 이건 사실 예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우리 경로에 없던 건데 네. 충격파 받아서 4월에 소매 판매가 뭐 마이너스 11% 찍어버리고 네. 이 상태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정도면 한 4%대밖에 안 나올 거예요. 맞아요. 5% 네. 나오는 거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우리가 예상한 경로보다 훨씬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럼 더 센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게 부양책은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또 시진핑 주석은 제로 코로나 절대 포기를 좀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상충이죠. 제로 코로나를 풀어야 경기가 좋아지고 부양책을 써도 효과가 있는데 지금 사실 둘 다 지금 하겠다는 거죠. 제로 코로나 하면서 부양은 하겠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10월에 연임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때 네네. 이제 뭐 무슨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사면임을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스케줄 상으로 보면 9월까지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와야 돼요. 자기 목표는. 그쵸. 예, 네. 그게 자기 정권 유지의 목표거든요. 그럼 9월까지는 무조건 제로 코로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확진자가 주는 수밖에 없어요. 확진자가 일단 줄어들면 이제 셧다운은 적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베이징이나 다른 시가 또 이번에 상해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거기 막아버리겠죠. 그럼 또 하반기도 그냥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제로 코로나를 어쨌든 정책은 안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바꿔주면 좋죠. 네. 물론 뭐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생각을 바꿔주면 뭐 되게 좋을 수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데 이 지금의 어떤 나오는 뉘앙스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제로 코로나. 그러면 확진자가 줄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다행히 1000명 정도로 줄었으니까 네. 이 상태면은 이제 더 이상 동세령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유지되면 중국은 더 나쁠 건 없다.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다른 대도시에서 뭐가 확진자 늘어나면 한 번에 더 데미지 입을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건 부양책이잖아요. 그래서 부양책은 시진핑 주석도 얘기한 대로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두 개인데 하나가 재정, 하나가 통화 정책인데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한 거 봐서는 그 통화 정책은 적극적으로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빠져나갈까봐. 지금 실제로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중국 국채를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맞아요. 데이터 보면. 근데 여기서 금리까지 더 낮춰버리면 더 빠져나오겠죠. 미국과 이제 금리차가 점점 벌어지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좀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오르는데 금리 낮추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그럼 방법은 재정 정책밖에 없죠. 돈 푸는 거. 네. 그래서 정부가 직접 푸는 게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 쪽에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인프라나 소비 부양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거는 6월 1일부로 상해시가 지금 목표는 완전 다시 재개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방을 6월 1일 날 선언을 하게 되면 6월에는 한번 좀 강력한 부양책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 재정 쪽에서. 네. 그러면은 그 모멘텀, 우리가 좀 기다리는 모멘텀이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훈풍이 좀 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상황이 좀 흘러간다면 중국은 이제 나쁠 건 없고 한번 6월에는 기대할 만한 좀 모멘텀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 약간 진짜 사면 초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중국인 뭐 타임지 그 메인 잡지를 보니까 시진핑이 용 타고 추락하는 네. 그런 것도 막 읽고 하던데 네. 정말 한쪽을 신경 쓰면 한쪽을 또 포기해야 맞아요.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약간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 중국의
지속적으로 규제를 해왔던 빅테크들 이런 쪽도 지금 약간 규제를 완화하는 스탠스라든지 맞아요. 그런 것도 나오면서 뭐 JP모건이 이제 그 투자 의견을 뭐 그런 중국 빅테크 주식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아지는 쪽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런 쪽을 보면서 또 저희가 또 네.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한 2,600선보다 약간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선 좀 주식을 담아봐도 될런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네. 저는 이제 2,700 이하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비중 늘려야 된다. 그 의견이에요. 좀 네. 두렵고 뭐 2,550도 갔다 왔지만 설사 2,550을 다시 가더라도 지금은 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다 확인하고 좋아지는 거. 그럼 이미 지수는 저기 2,900, 3,000 가 있겠죠,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그럼 또 그때 뒤늦게 사면 또 물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상황도 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악순환 반복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근데 그 이유를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가 이제 포워드라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PER이 지금 몇 배냐. 그게 8.8배까지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지금 낮은 게 주가가 떨어져서도 있는데 이익이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이익 추정치가 요새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에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오늘 신문기사 나왔더라고요. 영업이익이 14%나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건 뉴스에서는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나왔는데 기업들은 돈을 더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가는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익 추정치는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퍼가 역대급으로 좀 낮은 8.8배까지 떨어진 게 그래서 이 정도 PER에서 주식 사가지고 크게 잃을 게 있을까? 일단 이제 그 생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유동성인데 달러 강세가 지금 이제 좀 진정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네. 그 달러가 너무 강했잖아요. 막 104까지 갔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300원 근처까지 갔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더 달러가 강할 만한 악재가 있을까?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중국이 안 좋으면 달러는 더 강해지는데, 중국도 지금 수준이면 좀 좋아질 일만 남았거든요, 사실은. 최악은 지나가니까. 네네. 그리고 유럽이 지금 ECB가 이제 곧 열릴 텐데, 그 7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물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유럽이 금리 올리는 거는 오히려 한국한테는 좋은 게 유로화가 그럼 반등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생겨요. 유로화가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달러는 강한데 유럽 경기가 지금 엉망진창이죠. 사실은 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맞아요. 직접 피해봤는데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못 올리는 상태고 그러면 유럽과 미국의 금리차 점점 벌어지고 달러는 강하고 유로화는 더 약해지고 근데 달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로화가 좀 반등만 해줘도 달러 강세가 어쨌든 단기론 진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외국인 유동성이 여기서 더 빠져나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촬영하는 이날 좀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게 네. 드디어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베팅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유동성 환경도 최악은 좀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펀더멘탈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1분기에도 여러분도 확인하셨겠지만 실적이 깜짝 놀란 게 환율 효과가 좀 작용한 건 사실이에요. 실제 현대차 기아 깜짝 실적 나온 것도 대부분 환율이 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위기 때마다 빨리 탈출을 했던 게 한국은 제조업 국가고 수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때 어떻게 되냐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제조업 경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나중에는 빨리 극복해요. 그러니까 내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진짜 경제가 망가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수입 물가 올라가는데 네. 수출은 뭐 할 게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수출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 효과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그리스가 힘들었던 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그리스랑은 정반대의 산업구조를 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같이 와도 한국은 빨리 탈출하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배터리 회사들이 시총 상인데 다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펀더멘털 상으로도 저는 좀 환율 효과가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과 다르게 좀 가치주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나스닥은 거의 플랫폼, 무형자산. 네네. 근데 이번에 아람코가 애플 이겨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시 또 역전하겠죠 언젠가 네네. 또. 그렇지만
이게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어쨌든 좀 상당 기간 동안은 유형자산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동안 무형자산이 이겼잖아요. 네. 10년 동안. 디플레 상황에서 아마존과 쿠팡이 큰 역할을 했죠, 사실. 물건값 낮춰가지고. 근데 지금 아마존 쿠팡도 주가가 완전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아람코 같이 그러니까 장치 산업들이 오히려 지금 인플레 수혜주로 막 부각이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다 대부분 장치 산업이죠. 그래서 이 경기 민감형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이 오히려 인플레 고금리 상황에서 오히려 더 좀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저는 2600선에선 겁낼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네. 아까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악재들이 이미 다 반영은 돼 있다 또. 항상 주가는 선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환경들이 만약에 이제 이 악재들이 조금씩 완화되면 주가 지수는 또 그걸 반영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2600, 500, 뭐 700 밑에서는 좀 미리 위험을 좀 감수하도록 주식 투자하는 게 우리가 위험을 감수 안 할 거면은 주식 투자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건들 때문에 여기서 사서 한두 달 뭐 물릴 수는 있어요. 뭐 한두 달 안에 갈지 안 갈지 저도 모르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주식 투자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볼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비중을 늘린다면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2800까지는 한 번은 기회는 줄 거라고는 봐요. 그 정도 레벨까지 오면 그런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정리하자. 물렸어도 그냥 물타기 들어가야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시총 1위를 탈환을 하고 맞아요. 그런 관점은 무형자산의 시대, 약간 좀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많죠. 미국에 비해서. 그러면은 약간 좀 앞으로 내다본다라고 한다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그래도 좀 견조하게 잘 갈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당분간 좀 그럴 것 같아요.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또 특히 인플레에 되게 취약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가격 전가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뭐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 가격 전가했다고 구독자, 가입자 줄어버렸고 아예. 그렇게 많이 빠지면 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네. 뭐 물론 이제 미국에도 코카콜라나 애플은 달라요. 네, 네. 가격을 올려도 거기는 뭐 충성 고객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인플레에 취약한 게 드러나 버렸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또 금리 올라가면 고밸류 기업들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지난 10년간 이어졌던 이런 이제 고밸류 환경이 이게 어쨌든 2000년 IT 버블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결국 그 잘 나가던 테크 기업들이 무너진 거는 너무 미국이 긴축 세게 버렸거든요, 사실. 금리 계속 올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유동성 터지면서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한순간에. 네네. 근데 실제로 지금 저는 IT 버블 터졌다고 봐요. 이 정도. 그러니까 빅테크가 터진 게 아니라 네. 미국의 기업들 보시면 유명한 기업들이 리비안이 85% 빠져 있고요. 넷플릭스 70%. 네.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기업도 버블 터진 거죠. 맞아요. 엄밀히 네. 따지면. 네. 그러니까 애플이 터진 건 아니에요. 애플은 네. 뭐 버블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들이 버블이 안 터졌기 때문에 뭐 2000년 IT 버블과 실제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에 있는 다수의 테크 기업들을 보면은 그냥 IT 버블처럼 버블 터져버린 게 많아요. 맞아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서는 돈 잘 못 벌거나 성장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결국 선택을 못 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누가 버블이라고 하겠어요, 솔직히. 일부 버블 기업도 있겠죠. 네네. 예. 그렇지만 한국에 뭐 삼성전자를 버블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퍼가 9개짜리인데. 그래서 거기다 또 장치 산업이고, 실제 자산은 또 갖고 있잖아요. 예. 또 현금성 자산이 110조가 넘고, 금리 상승기엔 또 그런 것도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이 그런 환경에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버블이 안 터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원래 그 기업들은 돈을 워낙 잘 벌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비쌀 때가 이제 PER이 한 30배 조금 넘게? 근데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20배 초반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닷컴 버블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긴 다르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잘 감안하셔서 사실 또 불확실할 때 또 베팅을 해야지 또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 또 버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또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장기간 이어온 하락장 때문에
많이 물려 계세요. 네, 그죠. 그래서 이 물린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뭐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사님이 뭐 예전에 뭐 물렸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탈출을 하셨는지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두 가지 케이스인데 첫 번째는 그냥 내가 모르고 충동 구매하신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그냥 네. 야, 저 뭐 메타버스 좋대더라. 아. 분석 안 하고 네. 괜찮네? 그냥 들어가고 분위기 편승해가지고 네네. 왠지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이제 방송에서 누가 추천했거나 아니면 아는 친구가 알려주거나 뭐 그래서 그냥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라면은 내가 어쨌든 모르고 들어가서 물린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뭐 지금 당장 파시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반등하면 어쨌든 올라와요. 그런 기업들도 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근데 그 기업들을 장기 투자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충동 구매했으면 일단 그거 자체가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투자 자체를. 그래서 그거 인정하고 반등이 좀 보통 지수가 모르겠어요. 2600이니까 저는 그래도 2800까지는 한 번은 기회는 줄 거라고는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레벨까지 오면 그런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정리하자. 그러니까 지금 팔자는 건 아니고 네. 기회는 한 번 오니까 그때를 정리하시고 다만 그 기업을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막상 또 2800 가잖아요. 무슨 심리가 되냐면 이거 좀만 더 버티면 또 본적 올 것 같은데. 맞아. 이렇게 돼요. 그 초심하고 또 반대로 가요. 그럼 네. 안 팔고 있다가 네. 결국 다시 또 이중바닥 찍는 경우 저도 숱하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모르는 기업은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해주면 일단 무조건 그냥 칼같이 정리하자.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분석해서 내가 잘 알아서 투자했는데 시장이나 뭐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업이라면은 일단 두 가지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때문에 이게 빠진 건가 순순히 기업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손절매를 하든 뭐 외국인 기관도 장 안 좋으면 손절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걸 파악했는데 그런 경우면 그냥 기업 가치 대비 내가 생각했던 기업 가치보다 더 싸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렸어도 그냥 물타기 들어가야죠. 워런 버핏도 사실 가치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싸면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타기가 가치 투자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단 전제 조건은 내가 이 기업 가치를 명확히 알고는 있어야죠. 지금 10,000원짜리,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0,000원인데 내재 가치가 뭐 8,000원인데 7,000원 왔다 시장 때문에 그럼 더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은 있지만 그렇다면 저는 대세하락만 아니라면 버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다만 또 이런 게 있죠. 기업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투자를 했는데 첫 번째가 단기 악재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 하나의 예시인데 뭐 갑자기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뭐 중국에서 어떤 반도체 기업이 양산에 성공했다. 이러면 이제 그러면 흔들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하는 과정은 좀 필요해요. 중국 업체가 뛰어들면은 장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건 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중국이 뭐 반도체 만든다. 근데 중국의 반도체 만들던 기업들 중에 망한 기업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무조건 그걸 악재로 보진 마시고 그런 이제 뭐 일회성이나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악재 때문에 빠졌을 때는 당연히 그거 검증한 다음에 저는 좀 버텨야 된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수익이 많이 났지만 지난 1, 2년간 네. 그분들이 쉽게 수익 난 게 아니라 중간에 얼마나 악재 많았어요. 배터리 내재화한다, 맞아요. 뭐 전고체 배터리 간다, 뭐 LFP 간다. LFP 갑자기. 그죠. 엄청 뭐 빠졌는데. 그때마다 뭐 네. 니켈값 올랐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LNF는 거의 사상 최고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재들이 숱하게 나와요, 앞으로도. 근데 그게 결국에 이 회사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악재가 아니라는 게 근데 본인이 조사는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면 더 사거나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예.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현대기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가 전쟁 나가지고 셧다운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주가 그냥 폭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고서에 명확히 나왔지만, 현대차에서 러시아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전쟁이 뭐 장기화 지금 되고 있지만, 실제 1분기 실적 딱 뚜껑 열어봤더니 거의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케이스라면, 사실은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물론 당시엔 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악재가 나와서 이 회사 자체 문제 때문에 빠졌을 때는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인지 단기 악재인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게 아니면 보유를 하시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실적이 이번에 실적 발표도 했으니까 실적이 나오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는데 구조적인 악재인 업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차피 리오프닝 시작했잖아요. 진단키트나 마스크 만드는 회사는 이제 어쨌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요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당연히 진단키트 수요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에 보면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선별 진료소 이제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 수요 자체는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좀 이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고 꺾인다. 그게 보이면 내가 투자를 잘했더라도 그냥 어쨌든 그건 잘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단기 투자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장기 관점에서 이 기업을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야만 그거를 저는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안 보인다면 정리를 하는 거고, 또 분유 회사들 마찬가지. 분유 지금 어쨌든 굉장히 좀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분유 자체도.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국이 경쟁으로 뛰어들어서 LCD 산업 같은 거. 안 좋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사실 LED 디스플레이도 엄청나게 좀 빠져 있는데, 근데 이걸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내가 좀 물려있다고 지금 팔라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요가 만약에 꺾이는 산업에 내가 잘못 들어가서 물려 있는 경우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내가 모르고 산 그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반등이 나오면 어쨌든 꼭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판단은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이제 이 기업을 물렸을 때, 그래서 이게 물렸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시장 때문인지, 일시적 악재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등할 때 이거를 반등할 때 내가 정리를 할지 계속 아니 그 구조적인 악재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산업인데 시장 때문에 빠졌으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죠. 지수가 오르건 내리건 간에 그냥 가져가면 되거든요. 더 물타기를 하셔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저는 그래도 좀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그 이슈 터지고 나서 쭉 빠졌는데 회사 측에서 대응 가능하다 이런 또 맞아요. 얘기를 내놨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뭐 구조적인 악재는 아니구나 네, 라고 이제 맞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기업의 내재 가치를 아는 것 자체가 힘들긴 하지만 뭐 내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 그게 유지가 맞습니다. 되고 또 실적이 견조하게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팔 이유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현대기아차 사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최근에 그 대형주가 사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약간 좀 코스닥 지수 대비도 약간 부진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와중 중에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기아로 바꿨죠. 네. 하락장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양호한 맞아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약간 좀 군계 일학과 같은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사도 될런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약간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뭐 1, 2년 후를 어떻게 제가 예측을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정도 기아가 해주는 역량만 계속 보여준다면 지금 주가는 저는 굉장히 싼 것 같아요. 여전히.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현금 창출력. 요걸 봐야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비용이 증가하니까 현금 창출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워런 버핏이 HP를 산 이유도 저는 현금 창출력을 보고 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컴퓨터 회사를 왜 샀을까 많이들 의아해했잖아요. 근데 HP가 이 현금 창출을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꾸준하게 현금을 보니까 구독 서비스를 해가지고 프린터 유지 이런 이제 구독료를 받고 뭐 프린터 뭐 카트리지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근데 워런 버핏이 산 이유도 IT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HP의 그 경쟁력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금리 고물가 환경에서 방어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기아도 어쨌든 현금 창출 능력을 지금 인정받고 있잖아요. 지금 분기당 1조 원 이상씩 꾸준히 잘 벌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업체여야 되거든요. 근데 SUV 판매 비중을 올렸고, SUV는 좀 비싸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차를 팔고 싶어도 차가 없잖아요. 대기 수요는 넘쳐나고. 그러니까 가격 전가를 해도요, 그냥 팔려요. 차가. 지금 1년 이상 대기 수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그냥 가격 올려도 가격 저항 자체가 없어요. 예, 워낙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줬어요. 가격 전가력. 그리고 제일 우려했던 게 이 물가 올라가니까 수요가 줄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올해 하반기 내년 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수요는 여전히 단단해요. 차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아요. 지금 차만 좀 제발 나와라. 반도체 공급이 없어서 지금 못 파는 거지. 어쨌든 대기 수요는 충분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반도체가 정상 공급이 돼가지고 차량이 이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어요. 이제 그때는 한번 고비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사고 싶어도 부족하니까 막 대기 수요가 넘치는데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됐을 때도 사람들이 계속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 기아나 현대차 제품을 선호해 줄 건지. 그거는 한 번의 고민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고 현재 국면에서는 여전히 수요는 탄탄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했던 게 이제 미국에서의 경쟁력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1분기에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전기차만 봤을 때 기아가 2등을 했어요. 아, 진짜 2등? 네, 2등 했어요. 현대차가 4등. 오히려 형님이 더 못했어요, 사실. 지금. 이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테슬라 다음이 기아고, 3위가 포드, 4위가 현대차, 이제 5등이 폭스바겐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차는 지금 전기차를 못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 네. 그것도 기아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죠. 지금 일본은 너무 뒤쳐져 있고 전기차에.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일단 2등 찍고 시작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기아나 현대차를 선택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또 미국에 전용 공장 짓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과거 일본 차에 좀 향기가 나는 것 같아서 일본 차가 하이브리드 카로 미국 시장 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런 향기가 나요. 물론 테슬라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1등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2, 3등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근데 이런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으면 사면 안 되지만 PER이 지금 선행지수 기준으로 6배밖에 안 되니까. 진짜 싸네. 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쌀 수밖에 없는 게 기아가 이렇게 잘하는데 앞으로도 잘할까?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아라는 브랜드를 봤을 때 계속 잘할까? 잘 모르겠다. 왜냐면 10년 전에도 잘했다가 막 꼬꾸라지기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좀 밸류가 할인받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한 번이면 우연인데 지금 놀라운 현금 창출력을 계속 매분기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거 한 번, 여러 번이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기아는 한번 여전히 뭐 지금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쉬겠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좀 살만한 것 같고 PBR 기준으로도 제가 적정 PBR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 지금 ROE가 한 13%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자본이익률이 한 13% 정도 나오는데 이게 유지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네. 제가 보수적으로 한 10% 그냥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잡고 네. 그 다음에 할인율을 보통 이제 할인율 계산할 때 국채 수익률하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 더해서 할인율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채 금리가 3% 넘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물가 지수가 저번 달에 4.8% 나왔어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대충 8% 나와요, 그냥. 할인율 보수적으로 그냥. 지금 높잖아요. 네. 그걸 그러니까 ROE 나누기 그 할인율을 해봤더니 적정 PBR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은 한 1.2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거기다가 주당 순자산 같이 계산해봤더니 그냥 이건 최대한 할인한 거예요, 그냥. 네네. 11만 6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8만 8천 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업사이드가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20% 정도는 네.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저는 안 살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갑자기 이익이 급감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건 아니겠지만 네. 지금 정도 이익을 유지만 해줘도 저는 기아는 충분히 지금 매력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좀 많이 올라서 약간 부침이 있을지언정 가치를 계산해보면 여전히 싸다. 여전히 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올해는.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좀 기술적 반등 정도. 우리가 주도주로 좀 볼만한 거는 결국엔 저는 수요가 너무 완벽하게 좋기 때문에 하반기는 한번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자,
기아 다음에 또 다른 대형주들 많잖아요. 네. 앞서서도 약간 대형주들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은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자동차 말고도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바이오, 뭐 인터넷 이런 주식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니까 물론 이 기업들도 한 번씩 반등은 하겠죠. 하긴 할 텐데 주도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인터넷이나 바이오 쪽은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금리가 만약에 급격히 꺾이면 다시 주도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워낙 그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업종들이니까. 근데 지금의 구도화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인터넷 바이오가 제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올해는. 네네.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좀 기술적 반등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워낙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바이오도 반등은 기대하지만 우리가 주도주로 좀 볼만한 거는 결국엔 저는 뭐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는 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가 PER이 9배 정도, 하이닉스가 6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커 기준으로. 하이닉스 진짜 진짜 싸죠. 그러니까 뭐 평균 내보면 7, 8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역대급으로 봐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건 사실이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환경에서 저밸류 기업들이 유리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디램 이제 저는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디램은 자꾸 사이클을 타니까 지금 이게 사이클 고점이면 어떡할 거냐.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게 어쨌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돈 잘 벌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잘 벌고 날 때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저퍼 상황이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사이클 고점 아니야? 이 이제 논리가 그동안 맞았죠,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은. 근데 저는 그 사이클이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이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게 안 맞는다고 보는 이유가 공급 사이클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돈을 딱 잘 벌면 이 기업들이 수익성은 낮은 문제고 지금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그냥 왕창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증설하면서 공급 사이클이 이제 늘어나고 공급은 느는데 그때 또 이제 과잉 공급인지 몰라도 경기가 꺾여요. 이 사이클을 타니까 수요는 사이클 타잖아요. 네. 그럼 수요는 주는데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사이클이 그냥 진폭이 확 이제 여기서 그냥 곤두박질 치죠. 그래서 2019년도에 2018년도에 20조 벌었던 하이닉스가 2019년도에 1년 만에 2조로 이게 10분의 1통 나버린 거죠. 네. 이익이. 실제 그 사이클이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겠습니다. 다 언급을 했어요. 하이닉스도. 왜냐면 하이닉스도 인텔 그 인수하느라 빌린 돈 갚아야 돼요. 그 삼성전자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파운드리 투자할 돈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메모리보다는. 네. 그래서 아니 수익 3사가 과점이니까 뭐 수익성 유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유지하면서 좀 뭔가 수요가 둔화된다 싶으면 공급 줄어버리겠죠. 예, 그래서 유지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 둔화 우려는 있어요, 분명히. 그건 있지만 적어도 수요 둔화보다는 이 공급에 대한 이 사이클이 꺾일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램이 공급이 늘기가 지금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공정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진대요. 장비도 없어요. 네. 부품이 없으니까 장비도 없고 장비 없으니까 옛날처럼 많이 못 만드는데 특히 EUV로 지금 점프해야 되잖아요. EUV가 만들기 이걸로 장비 해가지고 대량 생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공정 난이도가. 근데 안 갈 수는 없어요. 가야죠. 네. EUV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수율이 안 나와요. 예, 근데 안 갈 수는 없어요. 고사양 제품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옛날처럼 수요가 지금 다시 는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공급 사이클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공급 사이클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데 지금 공급은 완만하게 줄어들어요. 그럼 수요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폭은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과거랑 다르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도 배당 늘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IR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수요가 좀 불안하게 좀 느껴지는 이런 지금 현재 환경에서 메모리 반도체 사기에는 너무나 좋다. 투자하기에는. 그래서 반도체 쪽을 좀 대형주 쪽에선 자동차도 좋게 보고 있지만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2차 전지도 섞여 있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성장 좀 맞잖아요.
근데 지금 돈을 제대로 벌진 못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래도 상반기는 좀 힘들어요. 상반기에는 지금 뭐 실적도 안 좋고 차량용 반도체도 없어서 성장하기도 좀 어려운데 하반기엔 차량용 반도체도 당연히 늘어나면서 전기차 생산도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전지는 누구도 이건 부인 못 하잖아요. 수요 성장은 그냥 명확합니다. 이것만큼 수요가 성장하는 산업, 그러니까 수요가 성장하는데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산업은 2차 전지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기차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수익성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고, 주가도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2차 전지 그 셀업체들이. 그래서 2차 전지는 비록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측면에서는 금리 환경에서는 좀 매력은 없을 수 있지만, 다른 성장주랑 다르게 이 수요가 너무 완벽하게 좋기 때문에 하반기는 한번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주가가 급락해서 확실히 좀 싼 주식이 많은 상황이긴 네. 하거든요. 물론 앞에서도 약간 이런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혹시 좀 조심해야 되는 주식?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싸다고 저는 무조건 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퍼주가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저퍼주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실적 발표를 딱 했는데 퍼 5배짜리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었는데 실적이 갑자기 적자 났어요. 그러면 이게 퍼가 계산이 이제 안 되거든요. 저퍼가 아니라 네네. 그냥 고퍼가 돼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어디냐면 석유화학 기업. 정유는 너무 돈을 잘 버는데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사실 대한유원은 적자 나버렸어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대한유어도 되게 그 전만 해도요 다 저퍼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저퍼주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실적이 까먹은 거죠. 그래서 저퍼주라고 해서 무조건 살 게 아니라 저퍼주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창출을 제대로 하는 기업 중에서 저퍼주를 사야지. 이게 사이클에 따라서 막 어떨 땐 적자 보고 흑자 보고 그런 업종이나 그런 기업들은 싸다고 해선 접근해서 안 된다. 나중에 고프로 돌변해 버리거든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사실 LG 디스플레이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작년만 해도 돈 잘 벌 때는 분명히 저퍼주였어요. 만년 저퍼주였는데 올해 1분기 실적 다 해보니까 고퍼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무조건 그 저퍼라는 그런 환상에 젖으시면 안 되고, 저퍼 안에서도 확실하게 그 내용 있는 저퍼주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난이도가 저는 올해 지금 이번 5월 달도 그렇지만 4월도 5월도 그렇고 최상급 장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운 게, 실적이 좋아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 일단 안 좋으면요 10% 빠져요. 그냥. 무조건. 네. 너 어닝 미스했어 그냥 네. 10% 일단 까고 시작하고, 잘 나왔는데 뭔가 애매해요. 그러면 한 5% 빼버려요. 그리고 야 너 잘 나왔다 그러면 한 2, 3% 올려주고. 진짜 어려운 장이죠. 정말 박한 장이네요. 진짜 박한 장이에요. 그만큼 좀 어려운 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럴수록 저퍼주 사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저퍼주를 사면 그건 찬성인데, 그 저퍼주 안에서도 이번에 실적으로 모든 게 증명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사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영업무역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무역 실적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네. 지분 가치도 있지만 이번에 실적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퍼가 3배예요. PER이. 3배요? 3배. 이렇게 인수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네. 실체가 있잖아요. 싸도. 네네. 싸도 실적 좋고 저퍼주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현금 창출 능력도 있고, 실제 순현금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네. 시총보다 더 큰 것도 같은데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저퍼주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가 세아제강. 세아제강 요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퍼가 4배. 주가 올랐는데 4배밖에 안 돼요. 근데 LNG 모멘텀 있는 데다가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퍼주를 보시되 이번 1분기 실적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내가 저퍼주라고 해서 샀는데 진짜 저퍼주인지 가짜 저퍼주인지 요거를 한번 면밀히 실적만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가운데서도
잘 아시죠? 에너지, 뭐 곡물. 네. 약간 이거와 관련된 펀더멘탈 관점에서도 그런 주식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테마도 많은 그런 주식들이 많은데 네. 지금이라도 이런 쪽을 따라사도 될런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일단 네. 지금은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항상 그렇지만 아무리 이쪽이 좀 주도 섹터 맞잖아요. 네네. 주도 섹터여도 이게 한 번씩 급등하면 월간 기준으로 한 10%씩은 빠져요. 예, 월간 10% 빠졌다 다시 올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정은 분명히 한 두 자릿수 정도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뭐 예전에 2차전지도 그랬잖아요. 잘 갈 때도 중간중간 10에서 20%씩은 꼭 빠졌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좋은 게 삼성전자가 지금 갑자기 조금씩 움직여요. 수급이. 네네. 일로 쏠리면 이쪽 에너지 곡물은 당분간 못 갑니다. 왜냐면 이 주인이 없었죠. 그동안 삼성전자 쉬고 있었기 때문에 왕노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왕이 조금씩 돌아오면 왕한테 자리를 좀 내줘야 돼요. 근데 이들은 달려왔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건 펀더멘털이 아니라 이제 과거 경험상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단기로는 좀 쉴 수 있다. 근데 단기로 쉴 때 내가 이걸 팔 거냐 아니면 또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거냐 이 고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에너지 쪽은 이게 쉽게 꺾인다고 저는 좀 보진 않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러시아 손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한 번에 손절은 못 하죠. 중간중간에 러시아 원유도 뭐 이렇게 수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 끊을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 사람들, 유럽 정치인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또 앞으로 뭔 짓 할지 모르는데 결국엔 끊을 거고 근데 당장은 왜 못 끊냐면 대체제를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러시아에서 100을 받았는데 이 100을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당장. 미국이 도와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이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EU는 러시아 대체제를 분명히 찾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EU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연가스 대체하는 건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하지만 러시아에서 대체를 못한다면 배로 실어서 LNG 선박으로 실어 나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LNG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오늘 보니까 뭐 그쪽 관련된 관광업체나 오늘 조선주도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네. 이게 보다 보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구조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혹시라도 고점 대비 한 10% 이상 빠진다. 그러면 더 좀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곡물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쪽 뭐 사료나 비료 업체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사료 비료가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갈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지금 밀 가격도 난리가 났고 네. 뭐 옥수수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파종도 못 하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분명히 가격이 쉽게 안 꺾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올해 기후만 저는 좀 괜찮다면 뭐 갑자기 뭐 가뭄 오고 엘니뇨, 라니뇨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엔 또 풍년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농산물 생산은 어쨌든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중국의 셧다운 이런 것들 때문에 파종을 못 해가지고 뭐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이 4개 나라가 제일 크잖아요. 뭐 밀 대량 이제 생산국인데 근데 지금 그런 이슈들 때문에 밀가격이 올랐지만 올해 하반기가 지나고 특히 중국이 세계 최대 밀 생산국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봉쇄만 더 이상 없으면요 분명히 또 파종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파종 못 했거든요. 근데 생산이 이제 재개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 밀 가격에도 숨통은 저는 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예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또 틀려버리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사료 업체들은 더 갈 수도 있지만 다만 이런 것들까지 미리 좀 선반영을 했고 너무 좀 투기적으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네. 사료나 이런 쪽이 그냥 사료 붓고 실제 적자 기업인데도 막 올라가는 네.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사료 쪽은 조금 이제 약간씩은 좀 줄여놓는 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에너지 쪽에 구조적인 변화가 이거는 구조적인 것 같아요. 설사 전쟁이 끝나도 이거는 결국엔 천연가스 쪽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을 좀 더 비중을 늘려보자.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6배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 분모가 다 뭐냐면 수요 성장 산업이에요. 전기차 다음에 뭐가 전기차를 내가 만약에 투자한다면 저는 이쪽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60조에서 80조 투자를 한대요.
앞서서 이제 대형주 관점에서 반도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 말고도 약간 좀 시장이 반등하면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주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도주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도주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5년 7년도에 아마 그때 중국 그 경기가 엄청 좋을 때 최고 주도주가 조선주였잖아요. 맞아요. 조선기자재 한 10배씩 갔었죠. 그리고 그 화장품 회사들이 2013년, 14년, 15년 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랠리. 어마어마했죠. 그때 뒤에 뭐가 있었죠? 중국의 화장품 소비, 중국 수요였죠. 그리고 엔터주들이 2017년에 JYP부터 해가지고 달려버렸죠. 네네. 그때 시장도 별로 안 좋을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걸그룹 신화가 그 뭐였죠? 트와이스가 만들어버렸죠. 그 뒤로 BTS까지 네. 예, 연결돼가지고 K-팝 수요가 있었죠, 사실은 거기에. 그리고 가장 이제 근래 일로 2019년도에 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통신장비 회사들이 5-6배씩 올랐어요. 5G 그때 수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20년 코로나 터지고 최고 주도주는 2차 전지였죠. 뭐죠? 전기차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 분모가 다 뭐냐면 수요 성장 산업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주도주는 무조건 수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 곱하기 Q 계산 많이 하잖아요. P가 단가, Q가 수량, Q 성장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게 안 나오면 저는 절대로 주도주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주도주가 된다는 얘기는 Q인데 아까 이제 반도체는 저는 장기적으로 Q 성장 나온다고 보거든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당장은 불확실하지만 그럼 그런 관점에서 또 뭐가 있을 거냐. 아까 말씀드린 LNG, 천연가스. 이건 구조적으로 수요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천연가스가 물론 완전 친환경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체재죠. 중간에 지금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대체 수요로 저는 천연가스 업체들, 여기 천연가스 업체들이 주로 조선기자재, 또 여기에 강관, 네, 그 다음 피팅 회사들, 뭐 성광밴드나 뭐 태광 같은, 이쪽도 LNG 플랜트 만들면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좋을 수 있고, 이쪽이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사실 안 좋았어요. 예. 왜냐면 이제 전 세계 이머징 경기 막 다 꺾이고, 맞아요. 사실 원자재 수요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좀 저는 최소 1, 2년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은 조금 더 남아있지만 이거 당장 된다는 거 아니고, 전기차 다음에 뭐가 올까? 전기차 이제 다 아니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를 내가 만약에 투자한다면 저는 이쪽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아, 장비? 네, 왜냐면 소재는 좋은데 소재 회사들이나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2025년까지 투자 계획을 살펴보니까 앞으로 60조에서 80조 투자를 한대요. 그럼 이거 다 장비 회사들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설비 투자.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좀 큰 사이클 한번 보고 싶으면 결국 여기도 수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비 쪽 한번 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전기차 다음에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 이제 남은 건 자율주행이잖아요. 그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었지만 2027년에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드디어 상용화. 거기 목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5년 남았는데 사실 그렇게 긴 시간 아니고 내년에 현대차가 미국의 아이오닉5 로보택시 출시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미 시작했다고 봐요. 테슬라부터도 뭐 했지만. 근데 이건 좀 어려운 게 당장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중화되거나. 근데 분명하게 자율주행은 기업들 중심, 정부 주도하에서 하니까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 똘똘한 기업들만 한두 개 잘 이렇게 시장 흔들릴 때 진짜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해 놓으시고 좀 저는 투자해 놓으시면 언젠간 저는 성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기차 섹터도 몇 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고생했던 게 너무 빨리 들어갔죠, 사실은. 아, 그렇죠. 근데 결국엔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사실은. 배터리 회사들이. 그래서 저도 자율주행을 지금 사가지고 수익 납니다. 이렇게 절대 말씀 안 드리는 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근데 그 자율주행주 중에서 하나 정도는 미리 좀 선침해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쪽. 의료기기는 그냥 고령화 수혜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잘 벌더라고요, 생각보다. 잘해요, 맞아요. 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잘하고 있고, 의료기기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많이들 아실 거고, 그거 말고도 임플란트 쪽에서도 뭐 덴티움 같은 회사들도 괜찮고, 아니, 임플란트 회사인데, 그 세계적인 독일의 스트라우만도 물론 좋은 회사지만 우리나라 덴티움도 요새 점유율이 올라가는데 퍼가 11배밖에 안 돼요. 임플란트가. 그러니까 너무 싸더라고요. 싼 주식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리스크 하방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괜찮고, 또 의료기기 회사 중에서 또 보니까 그 뭐죠? 이 콘택트 렌즈, 일회용 콘택트 렌즈, 그 인터로존가? 맞아요. 그 기업도 되게 지난 몇 년간 제가 알기로는 좀 고생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가도. 근데
이제 확실히 경쟁력을 좀 잘 갖춘 것 같아서 또 OEM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네. 리오프닝 또 수혜주고 실적도 잘 나왔고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이건 의료기기라고 좀 하기도 좀 그럴 수도 있지만 JVM이라는 회사 아세요? 알아요. 그 네. 약 포장해주고 맞아요, 자동으로 맞아요. 네, 네. 그것도 거의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만 열리면 좋은데 저는 충분히 미국 시장도 열릴 거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아마존도 약 배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통 파우치형으로 많이 쓸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나라는 그 약 이렇게 이 약사분들이 줄 때 파우치형으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주잖아요. 미국은 이제 보통 병에다 담아주더라고요. 이 통.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제 구조가 좀 다른데 JVM이 그래서 미국에 진출했지만 성과가 안 나는 게 약간 달라요. 근데 파우치형도 조금씩 점유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JVM 같은 이제 약간 특이한 거죠, 사실은 케이스가. 근데 경쟁자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똘똘한 의료기기 회사도 어쨌든 고령화되면 의료기기 수요는 늘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쪽도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염 이사님이 아니면은 말씀 안 해주신 그런 종목들 JVM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인터로저도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들었고 네. 한때 막 되게 가치주였고 돈 잘 번 맞아요, 기업이어서 맞아요. 그때 이제 투자했던 그런 추억의 향수가 네. 남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여유 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네. 이렇게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있다면 네. 그래도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 쪽에 한 3-4개 정도 한번 투입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하나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택해도 상관없고 성향에 따라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은 거 많잖아요. 이번 1분기 그리고 반도체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그 이제 인수해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반도체 투자하면 세액공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전략적으로 아마 좀 밀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수소가 항상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정부 하에서는 제가 봤을 땐 반도체가 좀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서 반도체 소부장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뭐 주도 업종 중에서 2차 전지 장비 쪽도 네. 하나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LNG 쪽은 꼭 하나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LNG 이쪽 기자재 업체들 네, 중에서 좀 돈 잘 버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관관업체나 아까 말씀드린 피팅 업체 네.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한번 우리 분석해봤지만 굉장히 싼 기아라든가 완성차도 네. 어차피 여기 또 자율주행과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도 좋고 2개도 좋은데 1-2개 종목은 저도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다 리스팅을 해봤거든요. 정말 저평가되고 좋은 중소형주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다 사고 싶을 정도로 돈만 있으면.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너무 막 헐값에 거래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중에 1-2개 기업, 특히 순연금 좀 많은 기업들. 아까 제가 뭐 이걸 추천드린 게 아니라 영어무역 홀딩스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 많은데 접어주고, 근데 실적도 좋아요. 그럼 삼박자가 맞으니까 네. 그런 중소형 개별 실적주도 1-2개 정도 넣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건 이제 안전판이죠. 이제 나의 자산을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고배당주. 저는 고배당주 지금 계속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꼭 12월 가면 사세요. 물어봐요. 그때 가면 고배당주 뭐 있어요? 이미 다 올랐어. 그럼 이제 배당락 맞고 오히려 손해봐요. 맞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 항상 우리 밀짚 모자 겨울에 사란 말도 있는 것처럼 고배당주는 사실 여름 전에 저는 미리 사야 된다. 보통 4월이 제일 약한 것 같더라고요. 주가 측면에서. 네네. 근데 고배당주들 되게 많죠. 뭐 일례로 보면 그 KTNG 같은 경우도 배당 제가 그때 한번 여기 나와서도 KTNG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6% 배당 이제 거의 3년간 보장한다고 네네. 이미 그 언급을 했어요. 예, 언급을 했기 때문에 KTNG 같은 것도 괜찮고 지방은행주 한 7% 주더라고요. 와. 지금 증권주는 너무 안 좋지만 증권주도 지금 이 정도 실적만 유지해주면 뭐 삼성증권이나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7% 이상 배당 거의 보장돼 있고 그렇다고 이 기업들이 뭐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건 크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옛날처럼 뭐 적자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런 것들 고민하셔가지고 고배당주 1-2개 정도도 이건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트를 좀 구성을 해놓으시면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도마개미들이 작년에 그 우리나라 주식에 좀 물려가지고
서학 개미로 이제 약간 이렇게 변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은 TQQQ, 네. SOXL. T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정하는 레버리지고요. SOX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약간 지금에서도 약간 저가 매수해도 될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뭐 이게 금리 환경을 다 떠나서라도 되도록이면 레버리지나 이런 이 3배짜리 이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더라도 짧게 단단 괜찮아요. 뭐 네. 그걸 내가 오늘 사가지고 뭐 이런 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해보고 싶잖아요. 오늘 이건 오늘 무조건 나스닥 올라갈 것 같은 감이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날 3배짜리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맞았어요. 그럼 뭐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고 틀릴 때 있잖아요. 나는 진짜 호기롭게 들어갔는데 다음날 급락해 버렸어요. 그럼 그것도 손절하셔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단기 매매하려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나스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TQQQ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 금방 10% 수익 날 텐데 이런 마인드로 들어갔다가 한 30%씩 까먹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거를 물렸을 때 그냥 바로 쳐내셔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절대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원금 회복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반토막 났잖아요. 여기서 주가 이 2배 올라야 지금 이게 수익률이 딱 맞춰지는데 그렇죠. 나스닥이 제 지수에 올라와도요. 이 TQQQ는요. 거기 원금 회복 안 됩니다. 3배짜리니까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이게 TQQQ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만약에 전고점 와도요. 밑에 있어요. 예, 이게 보상이 안 돼요. 그만큼 하락했을 때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걸 만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2배짜리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레버리지나 이런 상품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저가 매수하려면 그냥 스파이 같은 거 1배짜리 한 배짜리 하는 게 낫지 굳이 이거를 뭐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단 하실 거면 오늘 사가지고 그냥 내일 파는 목적으로 단기 목적으로만 하셔라. 이걸 좀 강조드리고 그리고 지금 더더구나 금리 오르는 시기잖아요. 금리 오를 때는 레버리지 상품은 더더욱 힘들어져요. 사실은 이 고밸류 상품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리가 앞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환경에서 더더욱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여러분들이 1배짜리를 하시건 좀 저밸류 상품 위주로 좀 투자하실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벌 때도 크게 벌지만 잃을 때도 크게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요새 좀 너무 힘드신데 좀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고 좀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시고 혹시 물린 것들 있으면 지금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지금 팔지 마시고 네. 한번 기회 줄 때 그때 이제 올라왔을 때 내가 자신 없으면 그때 좀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요즘에 뭐 여기 방송 나가면서 어떤 방송에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10분 중에 8분이 대부분 이러세요. 어떻게 하냐면 주식 투자를 처음에 하잖아요. 거의 다 처음에 다 수익 나요. 수익이 나요. 초심자의 행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독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몇백만 원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돈을 태워요. 야, 내가 이거 몇 천만 원 투자했으면 더 많이 벌 텐데. 이 욕심이 이제 거기다 실은데 그리고 나서 이번 이제 몇 달 안 됐지만 급락장에 다 까먹으시고. 이게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할 때 그랬고, 그리고 이걸 이제 손실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거를 더 물타기를 해야 되냐. 지금 대부분 아마 제 말씀에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잘 되는 게 자꾸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주식을 모르고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는데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수익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더 태우세요, 돈을. 근데 진짜 우연히 본인이 알 거예요. 남의 얘기 듣고 진짜 이건 순전히 운으로 수익 나는 건지 본인이 알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운을 실력으로 착각해가지고 무조건 돈 더 태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환경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주식에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기업 분석 여기 그 뭐 달란트 투자도 그렇고 뭐 여기 뭐 사이다 경제도 그렇지만 좋은 클래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다른 거보다 기업 분석하는 강의는 꼭 들어보세요. 그건 자기가 마스터를 해야 돼요. 기업 분석하는 게 두 개잖아요.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거. 정량적인 건 재무제표. 재무제표 해서 재무제표 어렵게 뭐 회계사처럼 배우라는 게 아니라 매출, 영업이익, 그다음 매출원가 좀 분석하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까지 해가지고 이게 추세적으로 좋아지는지 요거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뭐 PBR만 알아도 돼요. ROE까지. 3개 정도만 아셔가지고 싼지 비싼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하면. 너무 정밀하게 애널리스트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애널리스트가 될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고 꼭 수익 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네. 진짜 정밀하게 뭐 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한다고 꼭 수익 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정보가 많으면 그게 역효과 생기는 경우가 맞습니다. 생기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어쨌든 고등학생이면은 수학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문제를 풀려면 그 정도 기초 지식은 배양해야 된다. 정성적인 건 뭐냐면 이 회사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그건 사업 보고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전정없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일주일에 하나라도 보세요. 진짜 습관적으로.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모르는 게. 그거 보다 보면 진짜 보이거든요. 아니면 책에도 뭐 요즘에 나온 책에도 보면 사업 보고서 읽는 뭐 법이라든가 이런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정량적인 거, 정석적 이건 기본입니다. 뭘 하시든 간에. 그걸 기본 베이스로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반드시 그거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네,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고 그럼 이게 끝나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 주식 투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건 기본인데 저는 이제 말씀드릴 자기만의 필살기 하나 꼭 만들자. 네, 자기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차트, 어떤 분은 수급, 어떤 분은 전자공시만 보고 실적만 보고 하시면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고 소팅해가지고 저평가 돼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네. 근데 기업 분석을 할 줄 아니까 사업 보고서 바로 보고 재무제표 봤더니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물량을 실어가지고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매 분기마다. 그건 이제 자기 필살기죠, 사실은 그거는. 그리고 보고서만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증권사. 예. 근데 이 모든 거를 자기만의 하나를 꼭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처음에 대부분 그래요. 차트 이제 차트부터 배우신 분은요. 차트대로 해요. 처음에 잘 맞아요. 안 돼요. 그럼 뭘로 넘어가냐면 2단계. 수급으로 넘어가요. 또 처음에 한 몇 달 잘 돼요. 또 다 까먹어요. 이것도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워런 버핏처럼 가치투자도 해요. 처음에는. 근데 또 이제 하다가 지루해요. 뭐 가치투자 성과 당장 안 나죠. 그럼 다시 또 원점을 또 가치투자 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뭐가 정답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의 기초를 꼭 배우신 다음에 자기만의 필살기가 뭐가 되든 제가 뭐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 차트 투자, 뭐 기술적 분석 아니면 뭐 수급 분석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기업 분석이 안 된 기술적 분석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조건 하에서 자기만의 필살기를 하나는 좀 만드셔가지고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으니까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으로 꼭 한번 가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주식 투자로 수익 내는 방법은 많고 많지만 나한테 맞는 방법 찾기가 진짜 어렵지만 그걸 못 찾으면 다 저는 사상 노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우연히 돈 버는 거 다시 다 까먹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자기만의 필살기. 근데 사실 투자의 정답은 없잖아요. 네, 없어요. 하지만은 꼭 그 중심, 기초는 잘 다져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업 분석이다라는 부분이고 정말 염 이사님 모셔가지고 염 이사님에게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 정말 잘 새겨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듣고 바로 그냥 투자를 하고 자기가 분석 안 하면은 결국에는 손해본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아가 좋다고 해서 아까 11만 원 정도 적정가치 나온다. 그랬는데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사신 분하고 적어도 내가 기아의 사업 보고서나 리포트나 그리고 자기만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하시는 분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천차만별로 이게
그렇죠. 나중에 결과 진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만의 분석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판단은 이제 투자자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저랑 또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그런 발굴 시간을 줄어드리는 약간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거니까 꼭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